하늘이 무너질 듯 거센 천둥 소리가 망월곡 숲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칠흑 같던 숲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드러났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삼켜지곤 했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지독했고 그 폭풍 우 한가운데 더 퀸 그룹의 장녀 강서희가 있었습니다. 한때 재계가 주목하던 차세대 경영인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에서 그런 화려한 과거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서희는 진흙탕 속에 처박힌 휠체어 바퀴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손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차가운 진흙이 손톱 밑까지 파고들었지만 서희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된 그녀에게 휠체어는 유일한 다리이자 생명줄이었으니까요. 이를 악물고 바퀴를 돌려보았지만 젖은 진흙은 그 가느다란 희망마저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바퀴가 헛돌 때마다 서희의 몸은 조금씩 더 깊이 진창 속으로 빠져들었죠. 빗물이 눈을 때려서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감각이 없는 하반신은 차가운 진흙 속에 반쯤 묻혀 있었어요. 여기서 이대로 죽는 건가? 절망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였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두굽이 진흙을 짓밟는 또각또각하는 소리에 서희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죠. 1년 동안 서희 곁에서 천사처럼 웃으며 돌봐주던 정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아가씨라며 상냥하게 인사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서희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습니다. 하지만 번개가 번쩍하며 정 간호사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서희의 심장이 얼어붙고 말았죠.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빗속에 서 있는 정 간호사의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고 평소 그토록 상냥하게 웃던 입꼬리는 잔인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 그늘진 눈빛에 서린 차가운 미소가 번개빛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서희는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며 손이 저도 모르게 휠체어 바퀴를 움켜쥐었어요. 간호사님? 서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 간호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씨. 이 비를 맞으시면 어떡해요. 말투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조롱은 숨길 수가 없었죠. 정 간호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희는 뒷걸음질을 치려 했지만 마비된 다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휠체어 바퀴는 진흙에 박혀 돌아가지 않았고 서희는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그 자리에 갇혀버렸죠. 왜 그렇게 떨어요, 아가씨? 정 간호사가 몸을 숙여 서희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눈동자에는 광기 어린 흥분이 일렁이고 있더군요. 저리 가요. 서희가 팔을 휘둘러 밀어내려 했지만 정 간호사는 비웃으며 서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서희의 손등을 구두굽으로 사정없이 짓눌렀어요. 단발마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에 서희의 시야가 하얗게 번쩍였죠. 1년 동안 참 힘들었어요, 아가씨. 정 간호사가 서희의 손등을 밟은 채로 몸을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매일매일 그 상냥한 척 연기하느라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이제 끝이에요. 서희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물었어요. 왜 이래요? 내가 뭘 어쨌냐고요? 정 간호사가 피식 웃더니 그녀의 손이 서희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향해 뻗었습니다. 아가씨는 그냥 태어난 게 죄예요. 본가의 장녀로 태어나서 이 망월곡을 물려받을 운명으로 태어난 게요. 정 간호사의 손이 목걸이를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가느다란 체인이 서희의 목에 파고들며
붉은 자국을 남겼죠. 안 돼. 서희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 목걸이는 어머니가 목숨보다 아끼며 서희에게 물려준 것이었어요. 망월곡 부지의 열쇠이자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이었죠. 하지만 정 간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끊어질 듯 잡아당기더니 결국 체인이 끊어지며 목걸이가 정 간호사의 손에 들려왔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아가씨? 정 간호사가 빗속에서 목걸이를 흔들어 보였어요. 번개빛에 작은 열쇠 펜던트가 번쩍거렸죠. 이 조그만 열쇠 하나 때문에 아가씨 오빠가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서희의 눈이 커졌어요. 오빠라고요? 정 간호사가 서희의 휠체어 뒤로 돌아가 손잡이를 잡으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이게 사촌 오빠가 주는 마지막 영양제예요. 서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사촌 오빠 강치원. 어린 시절부터 오빠 오빠 하며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가족이었죠. 이제 그만 영원히 잠드세요. 정 간호사의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강하게 밀었습니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서희의 몸이 휠체어와 함께 공중으로 붕 떴어요. 그리고 그대로 벼랑 아래 검은 심연 속으로 추락했죠.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빗방울들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고 바람이 귀를 찢을 듯이 울부짖었어요. 서희의 머릿속에는 엄마와 함께 이 숲을 거닐던 따뜻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엄마, 이 숲에서 나뭇잎 소리가 얼마나 예쁜지 들어봐. 어린 서희의 손을 잡고 웃던 어머니의 얼굴, 숲 사이로 쏟아지던 햇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던 낙엽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 숲은 우리 가문이 대대로 지켜온 보물이야. 언젠가 내가 이 숲을 지켜줘야 해. 그 어머니가 지키고자 했던 이 숲이 지금 자신을 삼키려 하고 있었어요. 서희의 눈에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빗물에 씻겨 내려가던 서희의 몸을 멈춰 세운 것은 벼랑 중간에 엉킨 울창한 넝쿨들이었습니다. 질긴 덩굴들이 서희의 몸을 거미줄처럼 감싸 안았죠. 날카로운 가시가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 덕분에 서희는 바닥까지 추락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빗소리, 천둥소리, 그리고 어둠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멍멍멍. 개 짖는 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미친 듯이 짖어대는 날카로운 소리가 폭풍우를 뚫고 숲에 울려 퍼졌죠. 방금 전까지 5년 전 세상을 등지고 이 산에 숨어든 은둔 의사 한진우는 산장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백구가 벼랑 끝을 향해 정신없이 짖고 있었습니다. 5년을 함께 지낸 녀석이 저렇게 짖는 건 처음이었죠. 백구야, 뭔데 그래? 진우는 투덜거리며 우비를 걸쳤습니다. 산속에서 5년을 살면서 별별 일을 다 겪었지만 이런 폭풍우 속에 밖으로 나가는 건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백구의 울음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단순히 짖는 게 아니라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은 절박한 소리였거든요. 진우는 랜턴을 들고 백구를 따라갔어요. 미끄러운 흙길을 헤치며 벼랑 끝에 다다랐을 때 랜턴 불빛에 무언가가 비쳤습니다. 넝쿨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진흙투성이가 된 채 축 늘어진 여자의 몸이 덩굴 사이에 매달려 있었죠. 진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래쪽을 향해 축 늘어진 두 다리, 감각이 없는 듯 축 처진 하반신, 그리고 창백하다 못해 파랗게 질린 얼굴이 보였어요.
진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5년 전 그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살리지 않겠다고. 자신의 손이 사람을 죽였으니 더 이상 그 손으로 누군가를 만지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쿵 멈춰있던 심장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의사로서의 본능, 생명 앞에서 몸이 먼저 반응하는 그 오래된 습관이 5년의 세월을 뚫고 되살아났습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고 벼랑 아래로 내려갔어요. 넝쿨을 붙잡고 몸을 낮추며 조심스럽게 여자에게 다가갔죠. 여자의 손목에 손가락을 대어 맥박을 짚었습니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어요. 진우는 여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어깨에 걸치고 한 손으로 받쳤습니다. 축 늘어진 하반신이 무겁게 처졌지만 진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벼랑을 올랐어요. 산장에 도착한 진우는 여자를 낡은 침대에 눕히고 젖은 옷가지를 걷어냈습니다. 손상 부위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머리에 외상은 없었고 골절도 없어 보였어요. 넝쿨 덕분에 치명상은 피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손이 여자의 다리에 닿았을 때 그의 눈빛이 순간 예리하게 번뜩였어요. 무릎, 허벅지, 종아리 곳곳에 남은 수많은 주사 자국과 그 주위로 퍼진 푸르스름한 변색이 보였습니다. 진우는 펠라이트를 꺼내 여자의 동공을 비추었어요. 반응이 있었죠. 뇌 손상은 아니었습니다. 발바닥을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보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진우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이건 그는 여자의 다리를 손끝으로 훑으며 나지막이 을조렸어요. 이 주사 자국. 내가 맞은 건 약이 아니라 독이야. 서인은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진우의 그 한마디를 똑똑히 들었어요. 독이라고? 1년 동안 자신을 돌봐주던 정 간호사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놓아주던 주사, 이게 아가씨 다리에 좋은 거예요라며 상냥하게 웃던 그 얼굴이요. 그리고 사촌 오빠 강치원도 떠올랐어요. 다 괜찮을 거야, 서희야. 오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푹 쉬어. 그렇게 말하며 서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 손이었죠.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독약보다 더 깊게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러다가 스르르 잠속으로, 아니 무의식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그 시각 도심의 화려한 이사회 회의장에서는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강치원이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사촌 동생 서희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목소리를 떨었어요. 아시다시피 서희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후 요양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폭풍우가 치는 와중에 홀연히 사라졌어요. 아직 수색 중이지만 솔직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회의장에 모인 이사들 사이로 술렁임이 퍼졌죠. 강치원의 내면에서는 승리감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의 유일한 자식인 서희가 사라졌으니 이제 모든 경영권은 자신의 손안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드디어 내 세상이 온다. 강치원은 손수건 뒤로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미소를 감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장문이 열리며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망월곡의 터줏대감인 오복 할머니가 도시락 보따리를 든 채 허둥지둥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폭풍우 때문에 산장이 걱정되어 새벽같이 올라온 참이었죠. 진우야, 밤새 괜찮았냐? 비가 어찌나 쏟아지던지. 할머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를 본 순간 할머니의 손에서 보따리가 떨어졌어요. 쟁반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죠. 세상에,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얼굴을 만지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아이는 우리 숙희 딸이구먼. 망월곡 숲을 지키려던 그 사람 딸이여. 진우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할머니, 이 여자를 아세요? 알다마다. 할머니가 서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 어릴 때 업어서 키웠어. 이 아이 엄마 숙희가 내 친동생 같은 사람이었는데 15년 전에 그렇게 억울하게 가더니. 할머니의 손이 서희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어떻게 이 숲이 다시 이 아이를 보냈을까? 숙희가 딸을 살리려고 이 숲으로 보낸 게요. 진우는 할머니의 통곡을 뒤로하고 서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더 퀸 그룹의 장녀라니. 5년 전 자신의 아내를 죽게 만든 의료비리 사건의 핵심 기업, 그 기업의 상속녀가 지금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뒤엉켰습니다. 분노, 원망, 그리고 이상하게도 연민까지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건 가족에게 버림받고 독약에 중독된 채 죽어가는 한 명의 환자일 뿐이었죠. 진우는 구석에 있던 낡은 가죽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5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가방이었어요. 지퍼를 열자 은빛의 의료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죠. 그 옆엔 침 상자도 놓여 있었습니다. 그거,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여는 거 아니가? 진우는 대답하지 않고 침대 옆에 앉아 서희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그날 오후 서희가 조금씩 의식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약초 향기가 서희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서희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지만 눈앞은 온통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어요. 낯선 천장이 보였죠. 거칠게 깎은 나무 석가래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관자놀이를 짓누르는 통증에 머리를 감싸주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허리 아래로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서희는 소스라치게 놀라 상체를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몸이 비틀거리다가 그만 침대 아래 바닥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죠. 차가운 나무 바닥에 뺨이 부딪혔습니다. 통증보다 더 무서운 건 허리 아래가 마치 남의 몸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이었어요. 서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팔에 힘을 주어 몸을 끌어보려 했지만 하반신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방문이 삐걱 열리며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멍멍. 하얀 털의 큰 개가 먼저 뛰어들어와 서희 곁에 엎드렸어요. 축축한 코가 서희의 뺨을 킁킁거렸죠. 백구야, 비켜. 낮고 무뚝뚝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와 침대 옆에 웅크린 백구의 머리를 무심하게 툭 치며 말했어요. 운 좋은 줄 알아요. 이놈 아니었으면 당신은 벌써 저승길 손님이었을 테니까. 서희는 겁에 질린 눈으로 남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가려진 얼굴, 날카롭지만 어딘가 지친 눈빛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여기가 어디죠? 서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는 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죠? 서희의 초점 없는 눈동자를 살피던 남자, 진우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펠라이트를 꺼내 서희의 동공을 비추었어요. 눈 정면 봐요. 진우는 펠라이트를 좌우로 움직이며 동공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도구를 꺼내 서희의 발바닥을 세밀하게 긁어내며 신경 반응을 체크했죠. 서희는 자신의 발이 긁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발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동공반사도 정상이고 신경계의 기본 하드웨어는 살아있군요. 진우가 도구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뇌가 부서진 게 아니라 너무 큰 충격이나 외부 약물 때문에 뇌가 스스로 전원을 내려버린 거예요. 일종의 방어 기제죠. 방어 기제요?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진우는 대답 대신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앰플병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서희의 눈앞에 들이밀었죠. 유리병에는 선명한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왕관을 형상화한 듯한 문양과 함께 퀸즈 그룹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 앰플, 당신 옷주머니에서 나왔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퀸즈 그룹 기획조정본부장 강서희 씨, 당신 얼굴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어요. 5년 전 내가 병원에 있을 때도 당신은 뉴스에 매일 나오던 사람이었으니까. 서희는 멍하니 앰플을 바라보았어요. 퀸즈 그룹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지만 구체적인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모르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진우가 앰플을 흔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알아둬요. 이건 단순한 마취제가 아니에요. 사람 신경을 서서히 갉아먹어서 영구히 마비시키는 아주 독한 약물이죠. 서희의 눈이 커졌어요. 5년 전 내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썩은 의료사고의 핵심이 바로 퀸즈였고 이 약물 또한 부작용이 있음을 감춘 채 사용되고 있었어요. 진우의 목소리에 오래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듯 짧게 숨을 내쉬고는 담담하게 덧붙였죠. 지금 밖에서는 당신 사촌 오빠인 강치원이 당신 죽은 줄 알고 신나서 축배를 들고 있다더군. 퀸즈라는 이름과 강치원이라는 석자가 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서희의 머릿속이 찢기는 듯한 통증과 함께 파편 같은 환영들이 들이쳤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둠 속 자신을 비웃던 누군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귀를 때렸죠. 아가씨, 이게 오빠가 주는 마지막 영양제예요. 서희는 머리를 감싸쥐며 고통스럽게 신음했어요. 잊혔던 기억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서희는 떨리는 입술을 겨우 떼며 물었습니다. 방금 오빠라고 했나요? 강치원, 그 사람이 내 오빠인가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촌 오빠, 지금 퀸즈 그룹의 경영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죠. 서희의 손이 바닥을 긁었습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여자가 나를 밀기 전에 분명히 오빠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럼 정말 내 오빠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건가요? 진우는 서희의 창백한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대답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쪽 오빠가 경영권을 뺏으려고 당신을 얼마나 눈엣가시처럼 여겼는지, 당신 주머니에 이 독약을 넣어둔 사람이 누굴지는 이제 본인이 더 잘 알겠죠. 서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도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이 숲에서 발견된 건 천운이에요. 진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엄마가 당신을 살리려고 이곳으로 보낸 걸지도 몰라요. 엄마. 그 단어가 서희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얼굴은 떠오르지 않는데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죠. 그때 방문이 열리며 따뜻한 물수건을 든 오복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깨어났구먼. 할머니가 서희 곁에 쪼그려 앉았어요. 주름진 손으로 따뜻한 물수건을 짜서 서희의 마비된 다리를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죠. 할머니, 저를 아세요? 서희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엄마가 이 숲에 심은 건 나무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들 숨구멍이었어. 할머니가 서희의 다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도시에서 쫓겨난 사람들, 갈 곳 없는 노인네들한테 이 숲은 마지막 안식처였지. 아가씨 엄마가 그걸 지키려다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렇게 가신 거요. 서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라는 단어가 가슴 한구석을 저릿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았죠. 진우는 할머니의 말을 뒤로하고 서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죽게 한 기업의 실세였던 서희.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뒤엉켰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건 그저 살고 싶어 발버둥 치는 환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진우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구석에 세워두었던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왔어요. 기억을 되찾고 싶다면 먼저 당신 발로 서는 법부터 배워요. 진우가 침을 하나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서야 그 화려한 옷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 테니까. 서희가 진우를 올려다보았어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 다리로? 모르죠. 해봐야 알아요. 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빛에는 묘한 생명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건 하나도 거르지 말고 견뎌내세요. 그게 당신이 살 길이에요. 서희는 진우의 단호한 눈빛 속에서 처음 보는 희망을 발견했어요. 기억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도끼가 서서히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신당한 영혼이 내지르는 비명은 이제 복수를 향한 지독한 갈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도심의 화려한 착공식 현장에서는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강치원이 정 간호사와 나란히 서서 축배를 들고 있었어요. 망월곡 카지노 리조트 착공을 알리는 현수막이 펄럭이는 가운데 강치원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번져 있었죠. 수고했어. 강치원이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정 간호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완벽했어. 이제 그 여자는 영영 돌아오지 못해. 정 간호사가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서희에게서 빼앗은 그 열쇠 펜던트가 조명 아래서 반짝거렸죠. 이제 이 모든 게 우리 거예요, 대표님. 정 간호사가 탐욕스럽게 속삭였습니다. 강치원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현장을 둘러보았어요. 포클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곧 망월곡의 나무들을 밀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망월곡의 깊은 숲속에서 죽음보다 더 지독한 재활의 고통을 견디며 퀸즈의 여왕이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배신과 음모, 그리고 지워진 기억 너머의 진실을 향한 서희의 처절한 사투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재활이 시작된 산장의 아침은 평화가 아닌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진우가 서희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죠. 약도 물도 음식도 없었습니다. 일어나요. 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서희가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진우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서희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서희의 몸이 침대에서 맨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옆구리가 나무 바닥에 부딪히며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죠. 뭐 하는 거예요? 서희가 경악하며 진우를 올려다보았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기어서라도 밖으로 나와요. 진우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내 도움 없이는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다는 걸 잊었어요? 서희는 수치심과 통증에 몸을 떨었습니다.
마비된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을 이끌고 바닥을 기어야 하는 현실이 지옥 같았어요. 서희는 두 팔에 힘을 주고 바닥을 짚었습니다. 팔꿈치로 몸을 끌어당기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죠. 나무 바닥에 배가 쓸리는 소리가 났어요. 몇 번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팔이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까지의 거리는 겨우 서너 걸음이었지만 서희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처럼 느껴졌어요. 손톱이 바닥의 틈에 걸려 깨졌습니다. 손바닥이 거친 나무에 까져 진물이 배어나왔죠. 하지만 진우는 그저 팔짱을 낀 채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때 부엌에서 소리를 듣고 달려온 오복 할머니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이게 뭔 일이여. 할머니가 허둥지둥 수건을 집어들고 서희에게 달려가려 했어요. 이 사람아, 적당히 좀 하게. 애 잡겠네 그려. 하지만 진우가 단호하게 할머니의 손을 막아 세웠습니다. 할머니, 동정은 이 여자를 영원히 안진뱅이로 만들 뿐이에요. 진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면 죽느니만 못한 삶이에요. 지금 힘들어도 견뎌야 나중에 제 발로 걸을 수 있어요. 할머니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서희의 피 묻은 손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진우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서희는 이를 악물고 다시 팔을 움직였어요. 문지방을 넘어 마루까지 기어 나오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팔은 더 이상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후들거렸죠. 마루 끝에 도착한 서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을 때 진우가 차가운 표정으로 침상자를 열고 있었습니다. 나도 내가 이런 바늘을 잡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진우가 은빛 침을 하나 꺼내며 중얼거렸어요. 병원에서는 메스가 내 무기였지. 근데 병원 밖 산속에 장비 하나 없이 사람을 살리려면 메스보다 이 작은 침 하나가 더 무서운 무기가 되더군요. 서희가 침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한의학인 거예요? 한의학이라기보다는 잠든 신경을 강제로 깨우는 신경자극술에 가까워요. 진우가 서희의 다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어요. 도구로 죽어가는 신경을 억지로 살리는 거니까 죽을 만큼 아플 거예요. 준비됐어요? 서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전에 진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침이 허벅지 혈자리에 꽂히는 순간 서희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마비되어 감각이 없던 다리에서 불덩이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뼛속까지 전류가 흐르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죠. 진우는 서희의 비명에 아랑곳하지 않고 두 번째 침을 꽂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서희는 침대 시트를 움켜쥐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이빨이 깨질 것 같았고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어요. 지옥 같은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밤이 되자 서희는 지쳐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어요. 온몸이 천근만 근 무거웠고 손바닥에 상처가 욱신거렸죠. 꿈속에서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따뜻한 손이 서희의 젖은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넘겨주었어요. 얼굴은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 손의 온기만큼은 너무나 선명했죠. 서희야, 조금만 더 힘내. 엄마가 곁에 있잖니.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희는 그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가락 사이로 엄마의 모습이 스르르 사라져 버렸어요. 꿈에서 깨어난 서희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서희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무심코 자신의 발끝으로 시선을 돌렸죠. 그때였습니다. 아무런 감각도 없던 왼쪽 발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서희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숨을 멈추고 온 힘을 다해 다시 한번 집중했죠. 분명히 움직였어요.
아주 작은 떨림이었지만 틀림없이 자신의 의지로 발가락이 움직인 거였습니다. 선생님, 서희가 소리쳤어요. 선생님,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진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잠이 덜 깬 기색이 역력했죠. 뭐가 어쨌다고요? 발가락이요. 보세요. 정말로 움직였다고요. 서희가 흥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발끝을 가리켰어요. 진우가 다가와 서희의 발을 살폈습니다. 서희는 온 신경을 발가락에 집중했어요. 제발, 제발 움직여줘. 왼쪽 엄지발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진우는 무심한 표정으로 확인하고는 담담하게 대꾸했어요.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좋아할 시간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움직여봐요. 서희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차갑게 돌아서서 방을 나갔죠. 문 뒤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진우는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굳어있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 움직였어. 이 독한 것. 그날부터 서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1000번씩 제 다리를 두드리고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이 빨갛게 부어올라도 멈추지 않았죠. 진우가 준비한 약초탕에 하반신을 담그고 뜨거운 열기를 견뎠습니다. 펄펄 끓는 물에 피부가 벌겋게 익어가도 서희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한번 움직인 발가락이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 작은 떨림이 서희의 심장에 불을 지폈죠. 밤이 깊어지자 산장에는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서희는 약초탕에서 나와 침대에 누웠고 진우가 그녀의 다리를 마사지해주고 있었어요. 투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손길이 굳은 근육을 풀어주었죠. 평소 말이 없던 진우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까지 나는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서희가 고개를 돌려 진우를 바라보았어요. 신의 손이라고들 했죠.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고. 진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근데 정작 내 아내는 내가 죽였어요. 서희의 눈이 커졌어요. 아내가 위급해서 내가 직접 수술대에 올랐어요. 살릴 수 있다고 믿었죠. 근데 수술 도중에 장비가 고장났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 이사회가 비용 아낀다고 불량 장비를 납품받은 거였어요. 내가 메스를 들고 서 있는 동안 장비 결함으로 아내 심장이 멈춰버렸죠. 서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게 나를 무너뜨렸죠. 진우가 다시 서희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병원은 덮으려고만 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사람을 살리지 않겠다고, 이 손으로 누구도 만지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서희는 진우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자신과 닮은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아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절망. 근데 왜 저를 살린 거예요? 서희가 조용히 물었어요. 진우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몰라요. 백구가 미친 듯이 짖는데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5년 동안 죽어있던 뭔가가 깨어난 것 같았죠.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아픔을 확인한 두 사람 사이에 동질감과 깊은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마을에 다녀온 오복 할머니가 다급하게 산장으로 뛰어들어왔어요. 큰일 났어. 큰일 났다고.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강치원이가 망월곡 숲을 밀어버리려고 벌써 공사 차량을 보냈대. 포클레인이 산 아래 들어왔다더라고. 서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벌써요? 이렇게 빨리? 카지노 리조트 착공한다고
산 아래부터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더라. 이러다 숲이 다 밀려나겠어. 서희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엄마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숲이 파괴되고 있었어요. 한시라도 빨리 일어나야 한다는 강박이 서희를 휩쌌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가 약초를 캐러 잠시 산장을 비운 사이 서희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두 팔로 몸을 지탱하며 간신히 침대 끝에 앉았죠. 조금만 더. 서희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비틀거리며 손으로 벽을 짚었죠. 눈앞에 계단이 보였습니다. 마루에서 마당으로 내려가는 나무 계단. 저 계단만 내려가면 바깥이야. 숲이 어떻게 됐는지 볼 수 있어. 서희는 무리인 줄 알면서도 계단 쪽으로 몸을 끌었어요. 한 발, 두 발. 손으로 난간을 붙잡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계단에서 힘이 풀린 다리가 꺾여버렸어요. 서희의 몸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대굴대굴 구르며 팔꿈치와 무릎이 나무 계단에 부딪혔죠. 바닥에 처박힌 서희가 고통에 신음할 때 마침 들어오던 진우가 비명을 듣고 달려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진우가 서희를 품에 안아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거칠게 일그러져 있었죠. 죽으려고 환장했어? 몸이 기억할 시간을 줘야지. 진우의 목소리가 산장을 울렸어요. 이렇게 망가지면 다신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어제 겨우 발가락 움직인 게 다 소용없어진다고. 서희는 진우의 품에 안긴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팔꿈치에서 피가 흘렀고 온몸이 욱신거렸죠.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서 그래요. 서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엄마 숲을 망칠까봐 너무 무서워서. 진우의 분노가 멈췄어요. 엄마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숲이에요. 그 숲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숨쉬고 살았다고요. 근데 그게 다 밀려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꼼짝도 못하고. 서희가 진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내가 빨리 일어서지 않으면 엄마가 지키려던 거 다 사라져버릴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무서워요. 진우는 화를 내던 손길을 멈추었습니다. 거칠게 떨리는 서희의 어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녀를 감싸 안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그녀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죠. 산장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벽난로에서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탔어요. 그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늘어뜨렸죠.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불타는 장작 소리와 섞여 고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산장의 공기는 어느덧 차가운 겨울 냄새를 덜어내고 싱그러운 풀내음을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에서 흙냄새가 났어요. 얼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죠. 망월곡에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던 재활 훈련이 반복되면서 서희의 몸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이제는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고도 침대에 정자세로 앉아 긴 시간을 버틸 수 있게 되었죠. 등 근육이 꼿꼿하게 섰고 흐트러졌던 시선에 힘이 실렸습니다. 팔뚝에도 단단한 근육이 붙었어요. 매일 1000번씩 다리를 두드리고 바닥을 기어다니며 단련한 결과였죠. 어느 날 오후 진우가 조용히 짐을 챙겨 서희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산책을 좀 길게 나갈 거예요. 채비하세요. 서희가 무슨 말인지 되묻기도 전에 진우가 뒤로 돌아앉았어요. 그리고는 서희를 번쩍 들어 올려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잠깐, 선생님. 서희는 갑작스러운 접촉에 당황하며 그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진우의 등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체온이 등을 통해 전해졌죠. 진우가 아무 말 없이 산장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거친 산길이 펼쳐졌어요. 돌뿌리가 튀어나오고 경사가 가파른 길이었지만 진우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쿵, 쿵, 쿵. 바닥을 짓밟는 그의 발소리가 서희의 귓가에 규칙적으로 울렸죠. 서희는 처음에 어색해서 몸을 뻣뻣하게 굳혔어요. 하지만 진우의 등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체온에 점점 긴장이 풀렸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숲이 점점 깊어지더니 어느 순간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웅웅거리는 소리였는데 가까워질수록 콸콸콸 하는 시원한 굉음으로 바뀌었어요. 진우가 나뭇가지를 헤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 눈앞에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달빛 폭포였어요. 하얀 물줄기가 절벽 위에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부서지는 물방울들이 햇살에 반짝이며 무지개를 만들었죠. 폭포 아래에는 맑은 물이 고여 에메랄드빛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어요. 서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도 이 장소가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진우가 서희를 폭포 옆 평평한 바위에 조심스럽게 앉혔어요. 여기가 어디인지 알아요? 서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우가 폭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복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여기가 당신 엄마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비밀 장소였다고. 서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요? 당신 엄마는 힘들 때마다 이곳에 왔대요. 이 폭포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다 가곤 했다더군요. 서희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이끼 낀 바위들, 폭포 옆에 자란 야생화들, 맑은 물에 비친 푸른 하늘.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엄마도 이 풍경을 봤겠구나. 기억은 없지만 엄마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서희의 마음을 울렸어요. 진우가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숲은 여전히 당신 엄마를 기억하고 있어요. 폭포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진우의 목소리가 서희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죠. 당신이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숲이 간직한 엄마의 기억도 영영 사라지는 거예요. 서희는 폭포를 바라보았습니다. 쏟아지는 물줄기가 마치 엄마의 눈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왜 이 숲을 지키려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차가운 콘크리트로 세워질 리조트가 아니라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 숨을 쉴 수 있는 치유의 공간. 도시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안식처. 그것이 엄마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것이었죠. 서희는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약속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 숲을 지킬게. 파괴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힐링의 장소로 만들게. 산장으로 돌아온 저녁, 오복 할머니가 직접 담근 머루주를 내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요. 우리 아가씨가 폭포까지 다녀왔으니까 축하주 한 잔 해야지. 투박한 사발에 달콤한 보랏빛 술이 가득 담겼어요. 세 사람은 마루에 둘러앉아 잔을 부딪혔습니다. 자, 건배. 할머니의 환한 웃음소리가 산장에 울려 퍼졌어요. 머루주는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술기운이 온몸에 따뜻하게 퍼졌죠. 몇 잔을 기울이자 서희의 볼이 발그레해졌어요. 술기운이 살짝 오르자 평소보다 대담해진 서희가 진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왜요? 그 수염 때문에 인물이 다 가려지네요. 서희가 진우의 턱에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을 가리키며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제가 좀 다듬어 드릴까요?
진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됐어요. 괜찮아요. 에이, 뭘 그래요. 가만히 계세요. 서희가 손을 뻗으려 하자 진우가 몸을 뒤로 빼며 피했어요. 쑥스러운 듯 귀끝이 빨개졌죠. 오복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아이고, 저 양반 좀 봐라. 평소엔 그렇게 무뚝뚝하더니 여자 앞에서는 쥐 죽은 듯하네. 할머니, 진우가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등을 떠밀었어요. 어서 앉아. 우리 아가씨가 해주겠다는데 뭘 그래. 산속에서 곰처럼 살다 보니 사람 꼴이 아니잖아. 결국 진우는 할머니의 등 떠밀림에 서희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어디선가 면도기와 거울을 가져다 주었죠. 서희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면도기를 들었어요. 비눗물을 진우의 턱에 바르고 천천히 수염을 깎아 내려갔습니다. 사각, 사각. 면도기가 피부를 스치는 소리가 고요한 산장에 울렸어요. 서희의 얼굴이 진우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진우의 숨결이 서희의 뺨에 닿을 때마다 서희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면 베어요. 서희가 집중하며 말했지만 사실 떨리는 건 자기 손이었습니다. 마침내 수염을 모두 걷어내자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진우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서희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각진 턱선, 오똑한 코, 그리고 깊은 눈. 덥수룩한 수염에 가려져 있던 진우의 수려한 외모가 햇빛을 본 것처럼 빛났어요. 5년간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숨어 살았던 은둔자의 모습이 아니라 한때 천재 의사라 불렸을 법한 중후하고 늠름한 남자의 얼굴이었죠. 어때요? 진우가 멋쩍게 물었습니다. 서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오복 할머니가 손뼉을 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진우 원래 이렇게 잘생겼었구먼. 숨기고 살았네, 숨기고 살았어. 할머니의 호탕한 웃음소리에 서희도 어색하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자꾸만 진우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위잉, 드드드드. 산 아래에서 기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는 둔탁한 굉음과 함께 전기톱이 나무를 자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죠. 세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게 뭔 소리요? 할머니가 마루 끝으로 나가 귀를 기울였어요. 공사 차량이에요. 진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강치원이 보낸 포클레인들이 산 아래부터 나무를 베기 시작한 거예요. 서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평온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지금 엄마 숲을 밀고 있는 거예요? 서희가 바닥을 짚고 일어서려 했어요. 떨리는 다리에 온 힘을 주며 당장이라도 달려가려는 듯 몸을 일으켰죠. 가만히 있어요. 진우가 서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무리하면 다쳐요. 지금 뛰쳐나간다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떡해요? 저 소리 안 들려요? 엄마 숲이 잘려나가고 있다고요.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진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우는 서희를 진정시키며 구석에 세워두었던 물건을 가져왔어요. 나무로 깎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2개의 긴 막대가 사람 팔뚝 높이로 세워져 있고 중간에 손잡이가 달려 있었죠. 투박하지만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재활 보조기구였어요. 이게 뭐예요? 서희가 물었습니다. 며칠 밤 세워서 만들었어요. 당신 체형에 맞게 설계했죠. 진우가 보조기구를 서희 앞에 세웠어요. 당신이 제대로 걸어야 이 숲도 지킬 수 있어요. 서희는 보조기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때가 묻은 손잡이, 곳곳에 남은 대패질 자국.
진우가 며칠 밤을 꼬박 새워 만들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튼튼한 다리가 되어줄 테니까. 진우가 서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만 믿고 따라와요. 서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죠. 같은 시각 도심의 화려한 사무실에서 강치원은 변호사들을 독촉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처리해. 서희 실종된 지 벌써 몇 달이야. 사망 선고 받아내는 게 그렇게 어려워? 강치원이 테이블을 탁 내리쳤어요. 시체가 없으면 어때? 증인이고 정황이고 다 만들어. 그게 니들이 받는 돈값 아니야? 변호사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넘겼습니다. 강치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서희가 사망 선고를 받으면 경영권은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되는 거였죠. 같은 시간 서희가 살던 별장에서는 정 간호사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서희의 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명품 코트, 드레스, 블라우스, 옷장을 통째로 비워낸 것들이었죠. 정 간호사가 라이터를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일었어요. 정 간호사는 그 불꽃을 옷더미에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어요. 비단과 캐시미어가 타면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죠. 정 간호사가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안주인은 나야.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어요. 강서희, 당신 흔적은 제가 되어 날아가 버리라고. 망월곡 산장 마당에는 달빛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진우가 선물한 보조기구의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죠. 천천히 해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우가 서희의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서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두 발로 땅을 딛고 섰습니다. 후들후들 다리가 떨렸어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이를 악물고 버텼죠. 진우가 시계를 보며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서희의 종아리 근육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둘. 손잡이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어요. 셋.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넷, 다섯, 여섯. 서희의 눈앞이 아찔했어요. 쓰러지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견뎠죠. 일곱, 여덟, 아홉. 다리에서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열. 진우가 숫자 세기를 멈췄어요. 서희는 비틀거리면서도 끝내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10초. 고작 10초였지만 서희에게는 10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죠. 해냈어요. 진우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서희는 홀로 선 채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천 개의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서늘한 복수의 칼날과 새로운 생명의 희망이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기다려, 강치원. 서희의 눈빛이 달빛 아래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발로 걸어가서 내가 빼앗은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이제 곧 숲을 파괴하려는 자들과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죠. 적막하던 망월곡의 밤이 매캐한 기름 냄새로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장 주변의 풀숲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은밀하게 움직였어요. 1명, 2명, 3명.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손짓을 하자 그들이 일제히 산장을 향해 다가갔죠. 그들의 손에는 기름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철버, 철버. 기름이 산장 벽과 지붕에 뿌려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어요.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가 숲 전체에 퍼져나갔죠. 빨리 해. 어둠 속에서 낮은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 간호사였어요. 그녀는 나무 뒤에 숨어 산장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죠. 완전히 태워버려. 흔적도 남기지 마. 괴한 하나가 횃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시뻘건 불꽃이 어둠을 갈라 일렁거렸어요. 횃불이 허공을 가르며 산장 지붕 위로 떨어졌습니다. 기름을 머금은 지붕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어요. 마른 나무와 짚이 타오르며 시뻘건 화염이 밤하늘을 물들였죠. 불길은 삽시간에 번져 평화롭던 산장을 거대한 화염의 구덩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서인은 목을 쪼여오는 매운 연기에 콜록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콜록, 콜록. 눈을 떴을 때 방 안가득 회색 연기가 자욱했어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칼로 긁히는 것 같았죠. 타닥, 타닥. 나무 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서희가 고개를 돌리자 창문 너머로 시뻘건 불빛이 보였어요. 불이야. 서희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마비된 다리는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침대 난간을 꽉 붙잡고 상체를 겨우 세웠을 때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서희 씨. 진우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연기 때문에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진우가 서희를 안아들고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방문 너머를 보고 그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산장 입구가 이미 무너져 내린 석가래와 불길로 가득 차 있었어요. 탈출구가 막혀버린 거였죠. 선생님, 입구가 막혔어요. 어떡해요? 서희의 비명에 진우는 이를 악물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숨쉬기가 힘들어졌죠. 몸을 낮춰요. 연기 피해야 해요. 진우가 서희를 가슴에 꼭 안은 채 바닥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바닥 가까이는 그나마 연기가 덜했어요. 그때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크크, 잘 타네. 저 안에 두 놈 있다며? 그냥 구워지게 냅둬. 괴한들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불길 사이로 들려왔어요. 강치원이 보낸 해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산장을 아예 두 사람의 무덤으로 만들 작정이었죠. 굉음과 함께 천장을 지탱하던 굵은 대들보가 화염에 휩싸여 두 사람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위험해. 진우가 반사적으로 서희를 밀쳐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그 뜨거운 나무 기둥을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진우의 입에서 억눌린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무거운 대들보가 그의 다리를 짓눌렀습니다. 불에 달궈진 나무가 살을 지지는 냄새가 났죠. 선생님, 서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우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서희를 향해 소리쳤어요. 서희 씨, 어서 나가요. 뒷문으로 기어서라도 가란 말이야. 어서. 서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에서 무너진 진우를 보며 15년 전 엄마를 잃었던 그날의 참혹한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어요. 자신을 배신한 사촌 오빠 강치원의 얼굴이 불길 속에서 어지럽게 겹쳐 보였죠. 또 잃을 수는 없어. 서희는 열기에 달궈진 바닥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두 다리를 뒤로 끌며 오로지 두 팔의 힘만으로 바닥을 긁어나갔어요. 진흙과 재가 뒤섞인 바닥이었습니다. 손톱 밑으로 타버린 나무 조각이 박히고 손바닥의 살점이 벗겨져 나갔죠. 하지만 서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팔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견디며 한치 한치 진우를 향해 몸을 밀어냈습니다. 불길이 얼굴을 핥히었고 연기가 폐를 갉아먹었지만 서희는 이를 악물었죠. 마침내 진우에게 도착한 서희는 그의 다리를 짓누른 대들보 아래로 파고들었습니다. 주변에 떨어진 부러진 목재를 집어들었어요. 지렛대로 쓸 수 있을 만큼 굵은 나무였죠. 서희는 그 나무를 대들보 아래에 끼우고 온 무게를 실어 매달렸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들릴 만큼 절박한 힘이 서희의 마른 어깨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이빨이 깨질 것 같았고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기적처럼 대들보가 살짝 들렸어요. 지금이에요. 서희가 소리쳤습니다. 진우가 이를 악물고 간신히 다리를 빼냈죠. 서희는 피범벅이 된 팔로 진우를 부축했어요. 진우의 다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뒷문으로 가요. 서희가 외쳤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손으로는 부상당한 진우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뜨거운 바닥을 짚으며 처절하게 뒷문을 향해 몸을 끌었습니다. 진우도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서희를 부축했죠. 두 사람이 얽힌 채로 연기와 불길 사이를 헤쳐나갔어요. 뒷문에 도착했을 때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어요. 쾅! 낡은 나무 문이 부서지며 열렸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때렸어요. 언제 비가 오기 시작했는지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죠. 멍멍멍. 뒤늦게 달려온 백구가 맹렬하게 짖으며 앞장섰어요. 진우가 서희의 허리를 잡고 서희가 진우를 부축하며 두 사람은 함께 숲의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쿠르릉 하는 굉음이 들렸어요. 서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멀리서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산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진우가 5년을 살았던 곳, 서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피땀을 흘렸던 곳이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차가운 빗물을 맞으며 나직하게 의졸였어요. 강치원. 그녀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습니다. 내가 태운 건 산장이 아니야. 서희의 눈동자에 불길이 비쳤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불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내가 가졌던 마지막 자비심이야. 백구가 앞장서서 숲속 깊은 곳으로 두 사람을 이끌었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거세졌어요. 서희의 몸은 진흙과 피와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진우의 다리에서도 여전히 피가 흘렀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백구가 멈춰선 곳은 절벽 아래 숨겨진 작은 동굴이었어요. 바위 틈새로 들어가자 빗소리가 한결 멀어졌습니다. 진우가 서희를 동굴 안쪽에 눕혔어요. 그리고 자신도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죠.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거친 숨소리만이 동굴 안에 울려 퍼졌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멀리서 타다 남은 산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죠. 서희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굴 입구로 빗물이 스며들어 바닥에 작은 물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 물에 서희의 얼굴이 비쳤죠. 진흙투성이의 상처투성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처음 이 숲에 버려졌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린 불길 속에서 서희는 비록 기어나왔을지언정 결코 굴복하지 않았어요. 동굴 안으로 스며드는 빗소리와 함께 서희의 눈동자에는 전보다 더 서늘하고 단단한 복수의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그들이 결코 겪어보지 못한 잔혹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산장이 화염에 휩싸이기 불과 몇 시간 전 도심의 한 고급 바에서는 차가운 얼음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비열한 모의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강치원은 초조한 듯 연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고 그 맞은편에는 정 간호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죠. 강치원은 며칠 전부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벼랑 아래를 샅샅이 뒤졌음에도 서희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산지기들 사이에서 망월곡 깊은 곳, 은둔 의사의 산장에
웬 여자가 머물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죠. 강치원은 독이 바짝 오른 눈으로 정 간호사를 쏘아보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했다고 하지 않았어? 시체도 못 찾았는데 지금 취임식을 하라는 거야? 정 간호사는 여유롭게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대표님. 그 절벽에서 떨어지고 살아남을 순 없어요. 혹시라도 숨이 붙어 있다고 해도 그 산장에 있는 의사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5년 전 우리 의료기기 사고 때 총대를 맸던 그 한진우예요. 세상에 복수심만 남은 인간이 강서희를 살려둘 리가 있겠어요? 강치원의 눈이 순간적으로 크게 번뜩였습니다. 한진우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가 가진 공포는 확신으로 바뀌었죠. 만약 한진우와 강서희가 손을 잡는다면 그것은 강치원에게 단순한 경영권 박탈이 아니라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진우는 퀸즈 그룹의 가장 어두운 치부를 쥐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으니까요. 아니, 한진우라면 더 위험해. 그놈은 퀸즈라면 이를 가는 놈이야. 서희를 살려서 우리 목을 조르려 할지도 몰라. 취임식 전에 모든 증거를 지워야 해. 망월곡 그 낡은 산장 말이야. 아예 지도에서 지워버려. 강치원은 테이블 위에 놓인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응시했습니다. 흔들리는 불꽃 너머로 그의 탐욕스러운 욕망이 일렁였죠. 망월곡을 리조트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 숲의 상징인 산장과 나무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서희와 진우 그리고 자신들의 범죄를 알고 있을지도 모를 모든 흔적을 한꺼번에 태워버리는 것이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였던 것이죠. 정 간호사는 강치원의 말뜻을 단번에 알아듣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불길은 말이 없으니까요. 사고로 위장하는 건 제 전공인 거 아시죠? 망월곡의 그 지독한 안개와 바람이 우리 편이 되어줄 거예요. 그렇게 떨어진 잔인한 명령은 곧장 행동으로 옮겨졌어요. 강치원은 서희가 가진 지분과 망월곡의 땅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 그리고 정 간호사는 자신이 꿈꾸던 부와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거래가 끝난 직후 망월곡 산장에는 매캐한 기름 냄새와 함께 비극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서희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견디며 기어서라도 진우를 구해야 했던 그 처절한 밤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만들어낸 지옥이었던 셈이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불길 속에서 살아남아 여왕의 복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동굴 천장에서 떨어진 차가운 물방울이 서희의 이마를 때렸습니다. 서희는 흠칫하며 눈을 떴어요. 몽롱한 정신 사이로 어젯밤의 지독한 탄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죠. 타오르던 불길, 무너지는 석가래, 그리고 연기 속에서 진우를 끌어내기 위해 바닥을 긁었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서희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손가락 끝이 감각이 없을 정도로 욱신거렸습니다. 손톱 밑에 박힌 재와 나무 조각이 아직도 남아 있었죠. 온몸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어요. 서희는 젖은 바닥에 손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동굴 안은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입구 쪽에서 빗소리가 들렸지만 어젯밤보다는 한결 잦아든 것 같았죠. 서희가 고개를 돌렸을 때 옆에서 얕은 잠이 든 진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을린 얼굴, 여기저기 긁힌 상처, 어젯밤 서희를 밀쳐내고 대들보를 맞았던 다리에는 피 묻은 천 조각이 감겨 있었죠. 서희의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살렸구나. 서희는 벽면에 거친 돌덩이를 붙잡았습니다. 어젯밤 불길 속에서는 오로지 살아야 한다는 본능으로 몸을 끌었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숨을 쉬기 위해 팔을 움직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의지로 일어서고 싶어. 서희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돌벽에 힘을 주었어요. 두 팔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어깨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추지 않았죠. 상체가 벽에 기대지자 서희는 무릎을 세우려 했어요. 그 순간 하반신에 잊고 있던 묵직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무릎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어젯밤 뜨거운 바닥을 기어다니며 혹사당한 다리가 반란을 일으키는 듯했죠. 하지만 서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벽을 짚은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세웠어요. 무릎이 펴지고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고 마침내 두 발이 지면을 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서희가 일어섰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죠. 종아리 근육이 뒤틀리며 예상치 못한 극심한 경련이 서희의 다리를 덮쳤습니다. 아! 서희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어요. 무릎이 돌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죠. 서희 씨. 비명 소리에 번쩍 눈을 뜬 진우가 당황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상당한 다리를 절뚝이며 서희에게 달려왔죠. 괜찮아요? 어디 다쳤어요? 진우가 서희를 부축해 안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서희의 다리는 제어할 수 없을 만큼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서희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며 그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너무 떨려요. 서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젯밤엔 분명히 움직였는데 왜 지금은 이러는 거예요? 불길 속에서 기어다녔잖아요. 선생님 다리 빼낼 때도 힘을 줬단 말이에요. 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다시는 못 걸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진우는 떨고 있는 서희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굳은 근육을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죠. 어젯밤은 생존 본능이 이성을 앞질렀던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 뇌는 평소에 쓰지 못하던 힘까지 끌어내요. 아드레날린이 온몸에 퍼지면서 마비된 신경도 억지로 깨어나는 거죠. 서희가 멍하니 진우를 바라보았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 느끼는 통증과 경련은 잠들었던 신경들이 억지로 깨어나면서 내는 신호예요. 진우가 서희의 종아리를 부드럽게 눌러주었습니다. 어젯밤에 혹사당한 근육과 신경이 비명을 지르는 거죠. 겁내지 마요. 이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살아있다는 증거. 그 말이 서희의 귀에 맴돌았어요. 진짜요? 이게 좋은 신호인 거예요? 네. 아프다는 건 신경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아무 감각도 없는 것보다 100배 나은 거예요. 진우의 위로에도 서희의 눈동자는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해볼래요. 서희가 진우의 부축을 받아 다시 한번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급하게 서지 않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게중심을 옮기며 두 발로 땅을 디뎠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서희는 온 신경을 발바닥에 집중했어요. 차가운 돌바닥의 감촉이 희미하게 느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던 그 발바닥에서요. 한 걸음. 서희가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발목을 타고 올라왔어요. 이를 악물고 견뎠죠. 두 걸음. 왼발을 끌어왔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만 벽을 짚고 버텼어요. 세 걸음. 다시 오른발을 내딛는 순간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흑. 서희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다리는 다시 감각을 잃은 듯 차갑게 식어갔죠. 서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겨우 3걸음. 절망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어젯밤 불길 속에서는 진우를 구하기 위해 수십 미터를 기어갔는데 지금은 겨우 3걸음조차 버틸 수가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백구가 맹렬하게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어디 있어? 오복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할머니가 엉망이 된 몰골로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진흙과 재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그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따라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서희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진흙범벅이 된 버선발로 돌바닥을 밟으며 서희에게 달려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죠. 아가씨, 살아있었구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살아있었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산장이 불타는 거 보고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밤새도록 아가씨 찾아다녔다고. 서희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았어요. 가시에 긁힌 상처들, 재에 그을린 손등, 그리고 퉁퉁 부어오른 손마디가 보였죠. 할머니, 이 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거. 할머니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요. 숲속 헤치고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요. 서희의 시선이 할머니의 발로 향했어요. 버선이 찢어져 맨발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가시에 찔리고 돌에 긁혀 피투성이가 된 발이었죠. 할머니, 서희가 놀라 소리쳤어요. 발이 왜 이래요? 피가 나잖아요.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품에는 낡고 모서리가 해진 사진 앨범 하나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서희가 물었습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맨 단정하지만 지친 기색이 역력한 남자였죠. 대표님,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도훈 비서입니다.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서희는 김비서라는 이름에 희미한 기억이 스쳤어요. 자신의 비서였던 사람.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자신의 편이었다는 건 알 수 있었죠. 강치원 일당이 별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김 비서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대표님에 관한 모든 기록을 지우려고 했죠. 서류, 사진, 영상 파일까지 전부요. 서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못 찾았습니다. 김 비서가 할머니 품에 있는 앨범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앨범 뒷면의 비밀 공간을 열어 작은 SD 카드를 꺼내 보였죠. 이게 뭐예요? 서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앨범 속에 숨겨두신 덕분에 살릴 수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SD 카드를 서희에게 건넸어요. 여기 정 간호사가 대표님께 약물을 투여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강치원이 범행을 모의하는 대화까지요. 원본 영상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서희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예요? 네. 대표님 별장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 영상입니다. 강치원 측은 본체 녹화 기록만 지웠지 백업 SD 카드가 있는 줄은 몰랐죠. 서희는 작은 SD 카드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손톱보다 작은 칩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가 손바닥을 무겁게 눌렀어요. 오복 할머니가 서희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앨범은 아가씨 엄마랑 찍은 사진들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숙희랑 같이 찍은 사진들, 아가씨 어릴 때 사진들. 차마 두고 올 수가 없었어. 할머니가 찢어진 버선발을 감추려는 듯
치마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가씨를 살릴 보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이 늙은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라 미안하네. 서인은 할머니의 거친 손마디와 퉁퉁 부어오른 발을 보았어요. 밤새도록 불타는 산장 주변을 헤매며 자신을 찾아다녔을 할머니. 엄마의 사진이 담긴 앨범을 목숨처럼 지켜낸 할머니. 가시에 찔리고 돌에 긁히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을 그 발걸음이 눈앞에 그려졌죠. 서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서희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다시 일어서야 하는 이유가 선명해졌어요. 단지 복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진실을 지켜준 이 사람들. 할머니, 진우, 김비서. 이들의 삶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였죠. 서희는 김비서가 건넨 SD 카드를 꽉 쥐었습니다. 진우가 서희의 다리 상태를 다시 한번 살피며 말했어요. 통증 때문에 당분간은 제대로 걷기 힘들 겁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취임식 전까지 어떻게든 신경을 안정시켜야 해요. 강치원이 대표 취임식을 연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뒤집어야 합니다. 취임식이요?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임시 주주총회와 신임 대표 취임식을 연다고 합니다. 대표님 사망 선고까지 추진 중이에요. 서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 자리에 가야 해요. 대표님 다리 상태로는 무리입니다. 가야 해요. 서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발로 걸어서 그 자리에 나타나야 해요. 죽은 줄 알았던 내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요. 진우가 서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각오됐어요? 서희는 대답 대신 옆에 있던 굵은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동굴 바닥에 굴러다니던 부러진 나뭇가지였죠. 서희는 그 막대기를 지팡이 삼아 짚고 벽을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죠. 하지만 서희는 나무 막대기에 온 무게를 실으며 버텼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과정은 어젯밤 불길 속을 기어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의지로 다진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나무 막대기에 의지한 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어요. 한 걸음. 통증이 밀려왔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두 걸음. 무릎이 흔들렸지만 막대기가 받쳐주었죠. 세 걸음. 아까와 같은 자리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네 걸음. 서희가 동굴 입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동굴 밖으로는 비가 그치고 맑은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젖은 나뭇잎들이 반짝거렸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죠. 서희는 그 빛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마다 찾아오는 날카로운 통증을 묵묵히 받아내며 자신의 왕국을 되찾기 위한 가장 고독하고도 치열한 연습을 시작했죠. 더 퀸 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와 신임 대표 취임식이 열린 호텔 연회장은 축하 화환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송이의 백합과 장미가 화려한 향기를 뿜어냈고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찬란한 빛을 쏟아냈어요. 테이블마다 고급 샴페인과 과일, 정교하게 장식된 디저트가 놓여 있었죠. 단상 위에서 샴페인 잔을 든 강치원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검은 턱시도에 금빛 타이를 맨 그의 모습은 완벽한 승리자였어요. 그의 곁에는 화려한 금색 드레스를 입은 정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된 것처럼
오만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목에는 서희에게서 빼앗은 열쇠 목걸이가 번쩍거렸어요. 강치원이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사촌 동생 서희의 비극적인 실종 소식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목소리를 떨었어요. 몇 달째 수색을 했지만 끝내 서희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로 실종되었으니 이제는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장래의 안타까움을 표하는 탄식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경영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기에 제가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려 합니다. 강치원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어요. 더 퀸 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희가 남긴 뜻을 이어받아 망월곡 카지노 리조트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가식적인 박수 소리가 장내를 메웠습니다. 그때였어요. 연회장의 육중한 황금빛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뒤로 쏠렸어요. 단상 위에 강치원은 들고 있던 잔을 떨어뜨릴 뻔했죠. 서희였습니다. 두 발로 걸어서 투박한 나무 지팡이를 짚은 채 나타난 강서희. 서희의 안색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파여든 그늘이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자신의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을 찍는 둔탁한 소리가 연회장의 정적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서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 마디마디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다리는 파르르 떨리며 금방이라도 꺾일 듯 위태로웠죠. 걸음마다 몸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단상 앞까지 걷는 그 짧은 거리에서도 서희는 수십 번을 무너질 뻔했어요. 하지만 서희는 지팡이를 쥔 손에 피가 안 통할 만큼 힘을 주며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숨을 참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죠. 장내의 모든 시선이 서희에게 고정되었어요.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도 충격이었지만 마비되었다던 다리로 걷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죠. 마침내 서희가 단상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치원을 바라보았어요. 오빠. 서희의 나직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급하게 잔을 들었네. 강치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희야? 그가 뒷걸음질을 치며 더듬거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너는 분명히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강치원이 당황하며 삿대질을 했어요.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서희는 비틀거리는 몸을 지팡이로 지탱하며 똑바로 섰습니다. 마비됐지. 오빠가 시킨 대로 정 간호사가 매일 독약을 주사했으니까. 장내에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정 간호사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희가 그녀를 차갑게 쏘아보자 그 비명이 목구멍에서 막혀버렸죠. 그때 서희의 뒤로 두 사람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김비서와 한복을 차려입은 오복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굳은 살 박인 거친 손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있었죠. 김비서가 연회장 옆문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SD 카드가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가 목숨 걸고 지켜낸 바로 그것이었죠. 김비서가 제어실 컴퓨터에 SD 카드를 꽂았습니다. 연회장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번쩍이며 켜졌어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별장의 서희 침실이었어요. 정 간호사가 서희의 팔에 주사기를 꽂고 있었죠. 이 약
진짜 효과 있는 거 맞아요? 영상 속 정 간호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대표님. 매일 투여하고 있어요. 신경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몇 달 더 하면 완전히 마비될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강치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좋아. 완전히 마비되면 숲해버려. 아무도 모르게. 장내가 얼어붙었어요. 다음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강치원과 정 간호사가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언제 실행하지? 폭풍 우치는 날이 좋겠어요. 자연사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좋아. 목걸이 열쇠 꼭 챙겨. 그게 있어야 망월곡 땅을 팔 수 있어. 화려한 연회장은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으로 뒤덮였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방금 본 영상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죠. 이건 조작이야. 강치원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런 가짜 영상 하나로 나를 몰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다 합성이야. 조작이라고. 서희가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찍었어요. 그 충격에 다리에 경련이 일어 몸이 크게 휘청였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희는 이를 악물고 진우가 곁에서 가르쳐준 대로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리를 지켰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무게중심을 낮추고 다리에 힘을 주고 서희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오빠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똑히 응시했습니다. 오빠 조작인지 아닌지는 내 다리가 증명해. 서희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오빠가 마비시키려 했던 이 다리로 내가 흙바닥을 기어서 살아 돌아왔거든. 서희가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투박하게 깎은 나무 막대기였어요. 산에서 주워온 아무런 장식도 없는 지팡이였죠. 이 지팡이 소리 들려? 서희가 지팡이로 바닥을 한번 찍었어요. 이건 내가 죽어갈 때 나를 살려준 사람들의 눈물이고 진심이야. 서희의 말이 끝나자 연회장 뒤편에서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강치원의 횡령과 갑질에 고통받던 직원들이었어요.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람들,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좌천된 사람들, 야근 수당 한 푼 못 받고 일만 하다 쓰러진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뒤로 망월곡 숲을 지키려 했던 주민들이 나타났습니다. 카지노 리조트 건설에 반대하다 협박받고 쫓겨난 사람들,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걸어 들어와 서희의 뒤에 병풍처럼 섰습니다. 10명, 20명, 30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서희의 뒤에 모여들었어요. 100여 명의 침묵 어린 시선이 강치원을 향했습니다.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아무도 욕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강치원을 향한 가장 무거운 심판이었습니다. 강치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뭐야? 이게 다 뭐냐고. 그가 발버둥을 쳤지만 아무도 그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박수를 치던 이사들도 축하 인사를 건네던 하객들도 모두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났죠. 저 여자를 잡아. 당장 끌어내. 강치원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로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정민영 씨, 당신을 의료법 위반, 살인미수 및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정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정 간호사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녀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죠. 안 돼. 나는 시킨 대로 한 것뿐이라고. 강치원이 다 시킨 거야. 정 간호사가 발버둥을 치며 끌려갔습니다. 강치원은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왕국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죠.
서희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강치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멈춰서서 손을 내밀었어요. 돌려줘. 강치원이 멍하니 서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뭘? 엄마 목걸이. 서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정 간호사가 내 목에서 뜯어간 그 목걸이. 지금 저 여자 목에 걸려 있어. 강치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희는 그를 지나쳐 끌려가는 정 간호사에게 다가갔어요. 경찰이 정 간호사의 목에서 목걸이를 풀어 서희에게 건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서희의 손바닥에 닿았어요. 작은 열쇠 펜던트가 조명 아래서 반짝거렸죠. 서희는 목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엄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 목걸이를 물려주며 숲을 지켜달라고 했던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서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아직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강치원을 바라보았어요. 오빠는 한 번도 사람의 진심을 이해한 적이 없어. 서희의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 협박으로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지만 진심은 그런 걸로 막을 수 없어. 서희가 자신의 뒤에 선 사람들을 돌아보았어요. 저 사람들이 내 편에 선 건 내가 돈을 줘서가 아니야. 내가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오빠한테 당한 아픔을 나도 똑같이 겪었기 때문이야. 서희가 다시 강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는 거야, 오빠. 강치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무너진 표정으로 바닥만 바라볼 뿐이었죠. 경찰 한 명이 강치원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치원 씨, 당신도 살인미수, 횡령,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치원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그는 고개를 떨군 채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서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힘겹게 한 걸음을 더 내디뎠어요. 단상 중앙을 향해서요. 다리는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고 내일이면 다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죠. 하지만 서희는 자신의 두 발로 버티고 서서 장내의 모든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수 소리도 환호성도 없었어요. 다만 승리한 그녀의 고백을 지켜보는 경외심 가득한 조용한 눈빛만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왕의 귀환은 그렇게 완성되었어요. 화려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기어 올라온 인간의 처절한 의지가 승리한 순간이었죠. 서희는 지팡이를 꽉 쥐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문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진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죠. 서희는 그제야 지팡이를 쥔 손의 긴장을 풀었어요. 그리고 비틀거리며 진우에게 다가가 그의 품에 조용히 기대었습니다. 끝났어요. 서희가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진우가 서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생했어요. 그 한마디가 서희의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우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죠.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정한 치유의 시간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호텔 로비의 유리창 너머로 망월곡이 있는 방향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숲이 서희의 떨리는 걸음을 축복하듯이요. 햇살이 망월곡에 짙은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한때 포클레인의 굉음과 타오르는 불길로 비명을 질렀던 숲은 이제 치유의 숨소리로 가득 찼어요. 서희는 휠체어도 보조기구도 없이 맨발로 흙길을 걸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촉촉한 흙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던 그 발로 지금은 숲의 온기를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가끔 무릎이 시큰거렸고 오래 걸으면 종아리가 뻣뻣해졌죠. 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이런 거구나. 숲의 진한 향기가 폐 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언덕을 넘어서자 눈앞에 건물이 나타났어요. 퀸즈 메디컬 힐링 센터. 투박하지만 따뜻한 나무 질감을 살린 건물이 숲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키려던 숲의 뜻을 이어받아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 쉴 수 있는 치유의 공간을 만든 거였습니다. 센터 입구에서 누군가 서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진우였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입은 의사 가운이었죠. 산속에서 덥수룩한 수염을 기르고 세상을 등졌던 그가 이제는 다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진우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무릎은 좀 어떠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5년 전 수술실에서 보였던 날카로운 천재 의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환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인자한 치유자의 얼굴이었죠. 아이고, 선생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손주들 뛰어다니는 거 쫓아갈 수 있겠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매일 숲길 조금씩만 산책하세요. 이 숲 공기가 약보다 나아요. 진우가 할머니의 등을 다독이며 배웅했어요. 서희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진우가 다시 의사 가운을 입을 수 있게 된 것, 그것만으로도 이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했던 어르신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곳 망월곡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큰 병원은 엄두도 못 냈지만 이곳에서는 숲의 공기를 마시며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죠. 아가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복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어깨를 으쓱하며 서희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 와봐, 여기. 서희가 다가가자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우리 아가씨 걷는 것 좀 봐요. 저게 다 저 선생이랑 이 망월곡 숲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니까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 이 숲이 아가씨 엄마를 기억하고 지켜줄 거라고 말이야. 할머니, 과장하지 마세요. 서희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과장은 무슨,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바닥에 기어다니던 아가씨가 이렇게 두 발로 걸어다니잖아. 할머니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숲속으로 기분 좋게 번져나갔습니다. 화려한 숲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남아 있었어요. 차가운 교도소 벽 안에서 강치원은 서희의 성공 뉴스가 나오는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퀸즈 메디컬 힐링 센터, 개원 한 달 만에 예약 폭주. 강서희 대표, 망월곡 숲을 치유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화면 속에서 서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옆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진우가 서 있었죠. 강치원은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저질렀던 만행들, 정 간호사와 꾸몄던 추악한 음모들, 그 모든 것이 이제 평생 씻을 수 없는 죄가 되어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어요. 서희를 죽이려 했던 죄, 회사 돈을 빼돌린 죄, 숲을 파괴하려 했던 죄. 그 모든 것의 대가를 치러야 했죠. 서희는 숲길을 지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햇살을 가려 그늘진 오솔길이었어요. 이끼 낀 바위들 사이로 작은 시냇물이 졸졸 흘렀죠. 길 끝에 작은 묘소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무덤이었어요. 무덤가에는 엄마가 생전에 좋아하던 들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서희는 조용히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비석을 어루만졌어요. 엄마, 나왔어. 서희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서희가 비석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엄마가 지키려던 게 이거였지? 이제야 알겠어.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리며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처럼요.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진우가 다가와 서희의 어깨 위로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바람이 차요.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마요. 진우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을 서희에게 건넸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퍼졌습니다. 고마워요. 서희가 차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어요. 진우가 서희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숲을 바라보았죠. 그때 기적 같은 광경이 펼쳐졌어요. 바스락. 덤불 사이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희가 고개를 돌리자 작은 노루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어요. 어머. 서희가 숨을 죽였습니다. 노루였어요. 진우가 예전에 치료해 주었던 바로 그 노루였죠. 다리를 다쳐 죽어가던 것을 진우가 정성껏 치료해서 살려냈던 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루 뒤로 작은 새끼 노루 두 마리가 따라 나왔어요. 진우 씨, 저것 봐요. 서희가 속삭였습니다. 새끼를 낳았네요. 진우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노루 가족은 두 사람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다가와 서희와 진우 주변을 평화롭게 맴돌았어요. 서희는 노루 가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생명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숲이 살아 숨쉬고 있었죠. 예쁘다. 서희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그러게요.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노루가 아니라 서희를 바라보고 있었죠. 잠시 후 활기찬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비서와 이상엽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왔어요. 대표님, 김비서가 들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번 달 힐링센터 운영 보고서입니다. 예약이 벌써 내년까지 꽉 찼어요. 정말요? 서희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의료계에서 우리 센터의 자연치유요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벤치마킹하겠다고 연락이 쇄도하고 있어요. 이상엽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법적으로도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망월곡 숲은 이제 완전히 대표님 소유예요. 누구도 이 숲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서희는 김 비서와 이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진우를 바라보았죠.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진우 씨가 나를 살려줬어요. 진우가 조용히 서희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당신한테 받은 게 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5년 동안 멈춰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거든요. 당신을 살리면서 나도 같이 살아났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희는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숲이 건네는 진한 생명의 향기가 폐 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죠.